아니, 흉측하게 이빨도 다 빠져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다녀? 아들이 치과 의사라고 하지 않았어? 거짓말인가? 치과 의사마저 엄청 잘 나가? 아니, 근데 왜 부모는 저러고 살아? 말도 마. 진짜 알부자였는데 바깥 양반 죽고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저렇게 살고 있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고. 불쌍하다. 천하의 불효자들이네. 불쌍하긴. 저 양반이 며느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어쨌는데, 아이고, 말하면 입 아파. 저렇게 돼도 싸긴 싸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9세 김영옥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자식이 있으나 없는 것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었는데 말이죠. 그중 하나는 치과 의사였습니다. 아끼지 않는 지원으로 의사를 만들어 놨더니 결혼하고는 내 자식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를 잘못 본 탓에 말년에 이렇게 비참해진 듯 했습니다. 치과 의사 아들을 두었지만 김 씨의 치아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앞니 여러 개가 빠졌는데도 흔한 임플란트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가 없는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김 씨를 처음 본 사람들은 아들이 의사라는 말은 믿지도 않았습니다. 김 씨의 행색이 도저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한때는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우아하게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말이라면 껌뻑 죽는 자식들이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돌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자식이라면 김 씨도 연을 끊어내야 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하나 그리고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김 씨는 본래 고향은 서울이었으나 젊었을 적에 제주도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는 바람에 제주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주도 토박이었고 당시엔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는 선배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가끔은 배도 타는 전형적인 제주 남자였죠. 그런데 도끼 가득한 남편은 김 씨와 결혼하고 재산을 크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돈을 모아 처음 산 땅이 크게 올랐고 그걸 팔아 또 땅을 사서 농사를 짓고 농사 지은 돈으로 다음에 또 땅을 사고 하면서 말이죠. 처음엔 얼떨떨했지만 김 씨는 금방 적응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돈이 있었던 사람처럼 말이죠. 아버지 말씀 들어. 어? 꼭 지금 당장 결혼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 엄마, 아버지 말씀도 틀린 거 없어. 학벌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엄마도 솔직히 네가 아까워. 김 씨의 말에 아들의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며느리에 대한 평가가 듣기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하겠다고 했지만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남편처럼 아들에게 퍼붓지는 않았지만 내심 아들이 결혼을 포기하길 바랐습니다. 여자친구의 조건이 좋지 못했고 그렇다고 순한 성격도 아니라 처음 만난 자리에서 김 씨의 아들을 부려먹으려는 걸 보니 더 좋게 생각할 수가 없었죠. 심성을 봐주셔야죠. 심성? 김 씨의 남편은 재밌는 얘기라도 들었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너는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서 어쩜 세상은 하나도 모르냐? 결혼이 그런 게 아니야. 둘만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잖아. 그리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다며. 요즘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해?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하지. 그러지 말고 연애만 해, 연애만.
너 선자리는 차고 넘치게 들어오니까 치과 의사인 아들이 너무나도 평범한 여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김 씨의 남편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아들의 여자친구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호야,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쫓겨나, 응? 쫓겨나도 상관없어요. 제 결혼이니까 제가 결정할게요. 그때가 아들에게 처음으로 실망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의사를 만들어 놨더니 엉뚱한 대로 장가를 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도 아들을 죽이네 살리네 했지만 정말로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죽어도 결혼을 하겠다는데 말릴 재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불같은 성질을 며느리마저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음식 솜씨가 없어서 어디다가 써먹어. 아, 입에 안 맞으세요? 국은 짜고 반찬은 싱겁고 헤이 간 잘 맞춘다고 한 건데. 가져다가 개나 갖다 줘라. 집에서 살림한다는 애가 참 죄송해요. 근데 자꾸만 근데 할래. 소연아, 얼른 치워. 더 화내시기 전에. 네, 얼른 상을 내가는 뒷모습에 김 씨가 혀를 찼습니다. 남편이 심하게 말은 하긴 했어도 며느리도 참 너무했습니다. 남편 잘 만나서 집에서 편히 살림하고 살면 최소한 밥 정도는 먹을만 하게 지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김 씨가 팔을 다쳐서 깁스를 하는 바람에 며느리가 며칠째 집으로 와서 밥을 차려주고 있는데 몇 끼마다 이렇게 시끄러웠습니다. 남편이 밥상을 몇 번이나 엎어버리려고 하는 걸 김 씨가 겨우겨우 말려야 했죠. 너 시아버지한테 자꾸만 말대꾸 하면서 매를 버니? 그게 아니고요. 겉봐. 지금도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될걸. 네, 죄송합니다. 고개를 푹 숙인 며느리 머리 위로 김 씨의 혀 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게 다 하나하나가 예절인 거야. 다른 데서 그러면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해. 죄송합니다. 요리학원을 다니던가 무슨 성이라도 보여야 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사 음식은 어떻게 할 거야? 집에서 반대하는 결혼했으면 더 노력해야 해. 알았지? 마지막엔 김 씨도 사뭇 다정한 음색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입술을 꼭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는 그 모습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참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똑부러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생기고 난 후부터 집은 늘 시끄러웠죠. 며느리네 집이 엄청 큰 부자라며? 아, 난 잘 모르는데 다들 그렇다고 하더라고. 서귀포에서 되게 유명하다던데 땅 부자라고. 아이고, 사돈네가 땅 부자면 뭐해? 나 줄 것도 아니고. 그래도 아들한테도 나중에 떨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신경 안 쓴다는 사람의 얼굴엔 한박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김 씨의 모임 친구들이었는데 이번에 한 친구의 아들이 결혼을 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대화에 끼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차만 홀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불똥이 김 씨에게로 튀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부자인 것보다 아들이 의사인 게 좋지. 뭐 그런가? 기분 좋은 속내를 감추고 새침하게 대답하자 한 친구가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며느리는 조건 하나도 안 보고 드렸잖아. 안 그래? 어머, 그래? 의사 며느리 보지 않았나? 의사 며느리 보겠다고 하더니 엄청 평범한 며느리 드렸어. 대단해. 김 씨를 대신해서 대답하는 친구를 김 씨가 죽일 듯 노려보았습니다.
대단하다고는 하지만 조롱하는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네를 만날 일이 있었는데 며느리가 곱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너는 여기서 제일 어린애가 고기도 직접 안 굽니? 아, 죄송해요. 며느리가 아들의 손에 들린 집게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못 말린다는 듯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나저나 애는 언제 낳을 생각이야? 천천히요. 천천히. 애가 안 들어서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가 내조를 잘해야 애가 빨리 들어서지. 갑작스런 남편의 호통에 식사를 하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또다시 시작되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지겨운 듯 한숨을 쉬었지만 그마저도 반항적이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그러라고 집도 사주고 병원도 차려주고 한 줄 알아? 아무튼간 마음에 안 들어. 받은 것이 많은 자식은 부모에게 따지지 못했습니다. 아들조차도 며느리를 구박하는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성화의 며느리는 곧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나마 임신 기간에는 괴롭힘이 덜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남편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며느리의 고생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선우 엄마, 나는 오늘 모임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거든. 아버지 수발 잘 들고 있어. 아, 어머님. 저 오늘 친정 아버지 오신다고 잠시 외출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아, 그게 오늘이야? 깜빡했다. 갑자기 취소할 수가 없어. 그럼 저는 어쩌죠? 아가씨한테 부탁하시면. 걔를 왜 불러? 일하는 애를. 김 씨가 며느리에게 차갑게 대꾸하고 집 밖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남편이 언제부터인가 몸이 좋지 않았는데 건강검진에서 너무 뜬금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에 걸렸다는 의사의 말에 모두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워낙 건강 체질이었지만 스스로도 건강을 잘 챙겨서 감기도 잘 걸리지 않았던 남편이었죠.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수술 결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 그 병수발을 며느리가 들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강력한 뜻에 의해서 아들네와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그러기로 했는데 그게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손주도 보고 며느리 부려먹기도 하고 시부모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합가였습니다. 아들은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종일 김씨 부부와 며느리가 한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삼시세끼 차리는 것은 며느리의 몫이었고 남편의 병수발과 아이 육아까지 떠맡아 늘상 입술이 부르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난리가 났습니다. 김 씨는 급하게 남편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시부모를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그게 저희 아버지가 집으로 잠깐 오셔서 뭘 주고 가셨는데. 아니, 왜 내 집에 허락도 없이 부모를 불러? 그게 아니고요. 것 봐라. 너 말대꾸 하는 거 본데 없이 자라서 이래. 아까 싸돈도 말이야. 내세울 거 없는 딸내미 시집 잘 보냈으면 나 죽어 쏘하고 살아야지. 어딜 와가지고 시집살이가 어쩌고 저쩌고야. 아마 바깥사돈이 와서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장인어른을 쫓아내셨어요. 아들이 옆에서 낮은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내 집에 내가 안 들이겠다는데 뭐? 김 씨는 남몰래 이마를 짚었습니다. 집으로 찾아온 바깥사돈을 남편이 쫓아내버린 듯했습니다. 며느리는 울고 있었고 아들도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며느리에게 뭐라고 해도 화를 낸 적이 없었던 아들이었는데 말이죠. 죄송합니다. 뭐라 한마디 하려던 아들의 팔을 며느리가 다급하게 붙잡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무례하게 군 것도 죄송합니다. 바짝 낮춘 채로 잘못을 비는 며느리를 남편이 한참을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또 상처가 되는 모진 말을 몇 번 내뱉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잠시 합가를 했지만 그래도 그 성격은 여전히 팔팔했죠. 얘, 너는 어쩜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니? 죄송합니다. 김 씨는 혀를 찾고 며느리는 한참을 무릎 꿇은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아들이 그런 며느리를 일으켰습니다. 차라리 사람을 쓰시라니까요. 왜 선우 엄마를 못 잡아 먹어 안달이세요? 뭐? 못 잡아먹는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제가 가사일 할 사람이랑 아버지 병수발 들 사람도 다 구해드릴게요. 누군 돈이 없어서 안 부르는 줄 알아? 네 아버지 성격에 가만히 계시겠다. 제발 좀. 그러면 어머니만이라도 선우 엄마한테 그러지 마세요. 네? 어머, 얘 좀 봐. 나는 선우 엄마 엄청 챙겨. 너도 알잖아. 그러자 아들이 더 이상 김 씨와는 대화를 못하겠다는 듯이 돌아섰습니다. 김 씨는 기가 찼습니다. 그래도 이 집에서 며느리의 방패막이 되어주는 게 자신인데 그걸 몰라주는 모양이었습니다. 참,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사는 게 다 누구 덕인데?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없는 집에서 시집 온 며느리, 좋은 집 살며 의사 사모 소리 들으며 사는 것도 감지덕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지 몰랐죠. 그렇게 김 씨 부부는 3년간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건강을 되찾고 아들네는 다시 분가를 했습니다. 분가할 때도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따로 살면서도 며느리는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했습니다. 딸은 출가 외인이기에 김 씨 부부는 모든 일을 아들 내외에게 의지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고 있었고 아들은 잘 나가는 의사에다가 딸도 그럭저럭 시집 잘 가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마음엔 꼭 차진 않아도 그런대로 순종적이고 헌신적이었습니다. 말년이 이 정도면 괜찮다 싶었습니다. 주위에서도 하나같이 다들 김 씨를 부러워했고 말이죠. 그렇지만 남편의 위암이 재발하며 김 씨의 인생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 죽으면 그래도 아들내미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아니, 왜 죽는단 소리를 해요? 죽은 다음에 이러쿵 저러쿵 말 나오는 게 싫으면 지금 정리하라는 말이야. 그래서 민선이한테는 1억 주고 나머지 재산은 전부 민호 앞으로 주라는 거죠? 그래. 당장 그렇게 해. 김 씨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위암이 재발한 뒤에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가 되었습니다. 전과 같지 않고 늘 힘이 없었습니다. 김 씨도 그렇고 남편도 스스로의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의사도 몇 달 남지 않았다고 했죠. 남편은 자신이 죽기 전에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서 증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탈이 없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래야 고마운 줄 알고 남은 김 씨를 아들이 챙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딸에게 1억을 주고 나머지 부동산과 현금 등은 모두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딸이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쩌면 평생 이렇게 아들, 딸을 차별하실 수 있어요? 예, 민선아. 아버지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도 똑같아요. 그놈의 아들. 나는 엄마 아빠한테 자식도 아니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똑같이 주는 건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예요. 1억이나 주는데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김 씨의 딸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건물과 땅까지 모두 합친다면 김 씨 부부의 재산이 1억과는 비교도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수십억이었습니다. 그러니 딸이 이토록 억울해하는 게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장남과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은 부모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아들에게 있으니 딸에게 1억을 챙겨준 것도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오빠가 얼마나 잘 챙길지는 몰라도 나중에 저 원망 마세요. 저도 엄마 아빠가 해준 만큼만 할 테니까. 저런 못된 것을 봤나? 남편이 딸을 손가락질하며 피토하듯 욕을 내뱉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그런 남편을 말린 김 씨는 얼른 딸을 돌려보냈습니다. 꼭 아픈 부모를 찾아와 돈 타령을 해야 하나 싶어서 딸에게도 실망을 많이 했죠. 나중에 원망을 말라는 협박 섞인 말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김 씨는 살던 집도 아들 명의로 바꿔주었고 만약 남편이 죽으면 이 집이 아닌 아들네 집에 들어가서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집이 김 씨네보다 깔끔하고 시내에 있어 동네가 살기에 더 좋았습니다. 그렇게 재산을 정리하고 나서 불과 3개월 뒤에 남편은 병원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숨이 끊기기 전 온 가족이 모여있는 병실에서 며느리의 말을 듣고는 김 씨는 그대로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아버님, 다음 생에는 우연이라도 제발 마주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가시는 것도 벌 받으신 거예요. 흐느끼듯 하는 말에 병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말리기는커녕 뒤에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딸도 사위도 아무 말 않고 서 있었습니다. 경악한 것은 김 씨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또렷하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삐빅거리는 기계음이 대답처럼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그런 거야? 김 씨의 물음에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 제정신이니?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런 말을 해? 이런 미친 것을 봤나? 김 씨는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달려들려다가 아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네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 그러자 아들의 반응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선우 엄마가 뭘 그렇게 심하게 말했는데요. 뭐? 틀린 말 한 거 하나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죗값 다 치르지도 않고 가시는 거예요. 뭐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동안 선우 엄마가 참고 산 세월이 얼만 줄이나 아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선우 엄마한테 모질게 굴었는지 기억 안 나세요? 선우 엄마가 떠나겠다는 거 제가 매번 빌면서 붙잡았어요. 전 앞으로 선우 엄마한테 평생 갚으며 살 거예요. 그동안 맘고생시킨 죄를요. 그게 내 탓이라는 거니? 나는 그래도 선우 엄마 편도 들어주고. 아니요. 어머니도 아버지랑 똑같았어요. 똑같이 악마 같았어요. 악마라는 소리에 김 씨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때 기계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병실 안은 순식간에 다급해졌습니다. 잠시 뒤 남편의 숨은 완전히 멈추었고
그렇게 김 씨의 호시절도 막을 내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느 날 울리는 초인종에 김 씨가 들뜬 마음을 하고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낯선 얼굴에 실망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혼자 남은 부모가 가엾어 들여다 보러 말이죠. 딸은 남편의 장례 이후로 김 씨가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 씨도 자존심이 상해 더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날 이후로 김 씨의 인생에서 사라진 듯 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은 하도 답답해서 찾아갔는데 누구도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분이 상했어도 부모를 이렇게 취급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럽고 치사해서 김 씨도 자식들과 연을 끊자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내심 기대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왔다고 착각한 것을 보면 말이죠. 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네? 부동산이요? 부동산에서 저희 집엔 왜? 아, 이 집 판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니에요. 그런 일 없어요. 그 아드님인가? 통화를 했는데요. 방금 전에도 이것 보세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보여주는데 통화 목록엔 아들 번호도 있었고 문자 메시지에는 매매 의뢰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직원과 일행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생활비가 떨어져 가는데 아들과는 연락도 안 되고 곤란해서 집 대출을 알아봐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출도 집이 아들 명의라 방도가 없어서 요즘 좀 심란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살던 집도 팔아버린다는 말이었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싹 안면몰수하나 싶었습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똑같았습니다. 혼자 있는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다고 집까지 팔 생각을 하는 건 천하의 불효자란 말로도 설명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번 더 찾아온 부동산 직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자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집 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비워주세요. 빨리 팔면 이달 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럼 엄마는 어디 살으라고? 집 구해드릴게요. 그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맨몸으로 부모를 쫓아내지는 않을 모양이었습니다. 큰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불편하니 옮기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아들의 말대로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이사하는 날 김 씨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평이 안 될 듯한 원룸을 구해놓은 아들. 김 씨의 짐이 다 들어갈 곳조차 없었습니다. 대부분 가전은 버려야 했습니다. 원룸방에 허탈하게 앉아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죠. 김 씨는 더듬더듬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나보고 여기서 살라는 거야? 네. 혼자서는 그 집도 괜찮아요. 이럴 거면 차라리 돈 돌려줘? 무슨 돈이요? 아버지는 너희가 날 데리고 살 줄 알고 그 재산을 다 준 거야. 근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돌아가신 네 아버지가 무덤에서 나오겠다. 그 돈은 어머니 손으로 직접 주신 거잖아요. 잊으셨어요? 그건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러게 어머니 몫은 두고 주셨어야죠. 그걸 말이라고 해? 아들이 왜 자신에게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아들을 의사로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부모를 저버릴 생각인 듯 했습니다. 너는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된다. 어머니도 저희한테 그러시면 안 됐어요. 그러고는 끊어진 전화에 김 씨는 현실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이죠. 통장에 돈은 떨어져 가고 보금자리라는 게 원룸이었습니다. 누가 김 씨를 동네에서 유명했던 부자 3호로 볼까요? 그리고 누가 김 씨를 의사 아들을 둔 부모로 볼까요? 김 씨는 남편과 아들이 없으니 무척 초라해졌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선이니? 김 씨는 오랜만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딸이 조금 놀란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고 칠 줄은 알고 있었지만 오빠랑 언니도 독하네. 그렇지? 어떻게 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네가 생각해도 너무했지?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딸이 김 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딸이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뭐? 엄마가 오빠네를 오죽 괴롭게 했어요? 내가? 거봐. 그걸 모른다는 것도 문제죠. 나 같았으면 진작에 도망갔는데 새언니도 독해서 붙어 있었던 거지. 이날만을 기다리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사람을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해놓고 반성이 없으시네요. 새언니 머리채도 잡은 적 있으시죠? 하나도 기억 못하시는 것 같네요. 딸의 매정한 말에 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딸은 간간히 김 씨에게 용돈을 붙였습니다. 겨우 밥은 굶지 않고 살 정도였습니다. 그럼 차라리 너희 집에서 살면 어떠냐? 꿈도 꾸지 마세요.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자식 도리하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김 씨가 더한 요구를 하니 딱 잘라냈습니다. 그러고는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 외에는 일절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우울증도 찾아왔습니다. 배도 고프지 않고 누굴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산송장처럼 그렇게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렇게 몇 년 지나자 김 씨의 꼴은 더욱 비참해져 있었습니다. 옛날에 곱게 화장하고 모임에 다니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부터 좋지 않던 치아는 빠져버렸고 나이 들어 쭈글쭈글한 얼굴엔 회한이 가득했습니다. 어쩌다 길을 지나면 사람들은 김 씨를 손가락질했습니다. 흉측하게 이빨도 다 빠져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다녀? 아들이 치과 의사라고 하지 않았어? 거짓말인가? 치과 의사마저 잘 나가? 아니, 근데 왜 부모는 저러고 살아? 말도 마. 진짜 알부자였는데 바깥 양반 죽고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저렇게 살고 있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고. 불쌍하다. 천하의 불효자들이네. 불쌍하긴. 저 양반이 며느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어쨌는데? 아이고, 말하면 입 아파. 저렇게 돼도 싸긴 싸지. 김 씨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들네 찾아갔다가 문전박대 당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 재산을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갔지만 집안에는 발도 못 들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했다. 이만 용서해줘라. 늙으니 불쌍하지도 않냐? 결국 김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라도 미안한 줄 아셨으면 됐어요. 그러면 이만 나 좀 보살펴줘라.
매달 생활비는 조금씩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정은 기대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차가운 대답에 아들은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보다는 자신의 가정을 택한 듯 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가 없는 부모를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아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끝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나마 생활비를 조금이나마 대주겠다고 한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일까. 그렇게 김 씨는 아들, 딸 도움을 조금씩 받아 연명했습니다. 돈은 받지만 누구도 김 씨를 부모 대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생일에도 명절에도 전화 한 통 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김 씨가 후회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주었던 그때를 후회했습니다. 어째서 내 몫은 전혀 생각을 못했는지 참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대로 김 씨 스스로 그렇게 했기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후회밖에 김 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